네, 6회차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랑 이렇게 문제를 쭉 정리를 해놨고요. 네,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랑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또 만든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썼었던 데이터가 아님을 주의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웹사이트에서 뭐 정답을 봤었다. 그럼 제가 만든 이런 문제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회차부터는 3유형이 등장하죠. 그래서 5회차까지는 단답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어가지고 작업형 3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좀 풀어야 될 게 더 많아졌어요. 다 코드를 작성해서 실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작업 1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방소에 대한 A, B, C, D 이렇게 소방소가 있고 각각 출동 시간과 도착 시간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자, 이때 이동 소요 시간이 평균이 가장 긴 소방서를 찾고 해당 소방서의 평균 이동 소요 시간을 분 단위로 변환해서 정수로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라고 하는 이 컬럼이 날짜 컬럼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pd.readcsv를 불러올 때 이런 형식을 갖춘, 즉 날짜로 변환 가능한 문자 타입의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그 데이트 타입으로 바꿀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러왔다라고 한다면 따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보시면 어쨌든 이게 날짜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둘 다 지금 오브젝트 타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걸 날짜로 변환해야 날짜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먼저 날짜로 변환하는 겁니다. 자, pd.toDate 타임이 좋겠죠. 네, 이렇게 쓰시고 df1에 두 개 컬럼 각각 변환해서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이라고 하는 컬럼. 자, 근데 pd.toDate 타임으로 날짜 변환하실 때는 지금 원래 데이터가 연월일 10분초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굳이 포맷을 뒤에 전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잘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 객수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해석 순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연월일 10분초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뒤에 어떤 식으로의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죠. 포맷이요. 자, 지금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포맷을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분 기호까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y 지금 원래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슬래시로 분리구분 돼 있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10분초도 이렇게 콜론으로 분리구분 기호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 대문자 h죠? 시 분초.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포맷을 안 써도 됩니다만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출발 시간이라고 하는 컬럼 그냥 바로 덮어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도착 시간이었죠? 도착 시간이라고 하는 컬럼도 변환해서 덮어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소요 시간을 구해야 평균이 가장 큰 소방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동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할 건데요. 아예 분 단위로 출력하세요라고 돼 있어서 그냥 분 단위로 바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소요 시간은 도착 시간이랑 출발 시간 차이로 계산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요.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빼주시면 되고요. 자,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날짜 빼기 날짜의 연산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몇 데이즈 이렇게 시간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분 단위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이 결과를 여러분 DT 기억나시죠? DT. 그러니까 반복 처리 가능한 DT 메서드를 호출하시게 되면은 토탈 세컨즈를 확인할 수 있죠. 이 토탈 세컨즈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이 모든 시간의 갭, 타임 델타죠. 타임 델타를 세컨드 단위로 맞춰주는 거잖아요. 세컨드 단위로 환산해서 출력해 주는 거. 그러니까 총 몇 초.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총 이만큼의 초 단위로 이 갭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 단위로 해석하겠다라고 했으니까 60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 단위로 맞춰주시고요. 이거를 또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를 할게요. 이동시간 분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동 소요 시간까지 계산했고요. 이제는 소방서별로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평균 이동 시간 분 단위 계산 한번 해보면 df1에 그룹 바이 쓰시면 되겠고요. 자, df1의 첫 번째 컬럼이 소방서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돼 있는 소방서 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소방서 명 같은 소방서 이름을 가진 그런 데이터끼리 하나의 그룹을 묶어서 평균 이동시간을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동시간 언더바 분이라고 하는 컬럼을 계산하겠다라고 써주시고 평균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저장해 볼까요? 이거를 뭐 df2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여기다 저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이렇게 해당 소방서의 평균 이동 소요 시간을 이제 분 단위로 환산해서 출력했다면 그 다음에 이 소요 시간이 가장 큰 소방서를 찾으세요. 자, 이거는 지금 A, B, C, D, E 순서대로 정렬이 됐지만 이게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 순서대로 정렬하게 되면 맨 위에 배치되는 애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평균 이동 시간이 가장 긴 소방서 찾기. 소방서랑 그다음에 시간 같이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df2가 sort, values, ascending.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이 돼서 맨 위에 최대값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소방서 이름을 만약에 물었다면 H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가장 평균 시간이 긴 소방서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소방서의 평균 이동 소요 시간이 분 단위 환산했을 때 얼마냐 이게 궁금한 거니까 여기서 맨 위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H라고 하는 소방서의 평균 이동 시간이 가장 크니까요. 요거 출력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리절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수로 출력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요. 반올림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최종 출력은 프린트로 리절트 라운드로 정수 자리로 이렇게 반올림해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338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분단입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여가지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데이터인가 봐요. 일단 역시 불러와 두고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CP949 옵션으로 제가 한글을 포함한 데이터를 또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옵션을 가지고 데이터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학교별로 교사 1인당,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총 200개 학교 데이터가 출력되고 있고요. 학교별로 교사 1인당 학생 수. 근데 지금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가 컬럼별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총합을 구해서 총 학생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사 수로 나눠줘야 1인당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를 찾으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학생 수를 먼저 구해볼까요? 총 학생 수. 자, 그러면 df1에 이 1학년 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물론 위치값 가지고 선택하셔도 좋은데 LOC 메서드는 컬럼에 대한 연속적인 선택이 가능하죠. 슬라이스 인덱싱. 그래서 1학년 수부터 6학년 수라고 하는 컬럼을 연속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 핵인을 사용해서 문자에 출력을 할 때는 마지막 범위가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1학년에서 6학년 컬럼만 딱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썸을 하시면 되는데 썸 범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 아니고요. 이럴 때는 엑시스 1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총 학생 수를 구했고요. 이거를 기존 데이터에 추가할게요. 총 학생 수란 이름으로 추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해볼까요? 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사 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총 학생 수에서 네, 교사 수라고 하는 네, 이런 컬럼이 있으니까요. df1에 이렇게. 자, 이거를 역시 먼저 확인하시고 네, 요거를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당 학생 수란 이름으로 추가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이 값에다가 맥스 값을 직접 구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맥스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과 일치하는 행을 선택해 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논리값이 출력되니까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색인 넣게 되면은 원하는 행만 출력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86번 학교가 이제 가장 최대를 갖는, 그러니까 교사당 학생 수가 최대치인 학교는 186번 학교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 186. 자, 이런 식으로 맥스 값 직접 구하신 다음에 비교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최대 최소를 바로바로 인덱스를 확인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메서드가 idx max, idx min 뭐 이런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교사당 학생 수에 대해서 요게 근데 인덱스가 그냥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에다 대고 idx max, 즉 이 값이 큰 인덱스를 좀 리턴해 줄래라고 하면 어쨌든 인덱스가 리턴이 되거든요. 그러면 185번 인덱스를 갖는 행을 선택하면 돼요. 이래도 좋고요. 아니면 애초에 인덱스를 의미 있게 부여를 해두면 어때요?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앞에 있는 학교 이름이 유니크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학교명 같은 컬럼이 인덱스화 되면 좋겠죠.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idx max는 최대값을 갖는 인덱스를 바로 리턴해 주니까 학교명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df1에 setIndex 이렇게 해서 학교명 요걸 이렇게 인덱스로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덮어 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idx max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학교 이름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학교 이름이 궁금한 거다라고 한다면 vname 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vname이 바로 학교명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학교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전체 교사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원래 데이터 프레임 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186번 학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학교 이름을 지금 인덱스 이름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LOC 메서드로 네, 이렇게 바로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vname이라고 한 이름을 갖는 행 나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체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사 수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교사 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최종 출력이고요. 5명이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리절트로 만들어 가지고 최종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출력해 주시면은 프린트 리절트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총 학생 수 구했고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큰 학교, 가장 많은 학교 이름 확인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학교의 교사 수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 3번 볼게요. 역시 문제 3번도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호출해 두고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 좀 논란이 됐었던 문제래요. 자, 문제 해석해 보면
범죄 발생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도별 총 범죄 건수의 월 평균, 요게 좀 애매한 해석을 갖는다라고 해서 요게 좀 논란이 실제 됐었다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연도별 월별로 정리가 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범죄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범죄 건수가 카운트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연도별로 이 월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지금 1월은 이만큼이 돼 있고 2월은 이만큼이 돼 있으니까 월 단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어쨌든 이 총합을 구하긴 해야겠죠. 총 건수를 알아야 평균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역시 이런 가로 방향으로 모든 이런 범죄 건수, 총 범죄 건수를 구해 주시고 이거를 다시 연도별 평균을 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니까 이 월별에 대한 이 데이터를 연도별로 묶어서 평균적으로 해석하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가장 큰 연도를 또 확인하래요. 그리고 그 연도의 월 평균 값을 리턴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한참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연도별로 우리가 그룹 바이 할 거면 지금 날짜라고 하는 컬럼이 연도랑 월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연도만 따로 뽑아주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래서 연도 추출할게요. 자, 이거는 날짜 데이터니까 앞에서부터 4개 추출 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면 DF1에 날짜에서 str 색인 가능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4개만 추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요거를 새로운 타입으로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를 할 건데 굳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숫자 타입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새로운 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범죄 건수 구해야 되는데 제가 하필 조금 전에 연도를 추가를 시키는 바람에 뭐 두 번째 컬럼부터 끝까지 뭐 이런 표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역시 요 컬럼 이름이랑 요 컬럼 이름 슬라이스 색인할게요. 자, 그러면 범죄 총 건수. 네, 총 범죄 건수란 이름으로 제가 추가를 할 건데 자, 그럼 일단 선택해야겠죠. LOC 메서드를 쓰시면 연속적인 이런 문자 컬럼에 슬라이스 색인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좀 전에도 봤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주운전까지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총합을 가로 방향으로 구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썸을 구해주시면 되고 엑시스는 가로 방향이니까 1. 요거를 이제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추가할게요. 이렇게 해서 총 범죄 건수란 이름으로 추가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룹 바이 대상은 얘예요. 총 범죄 건수라고 하는 컬럼. 자, 그럼 전체 데이터 보시죠. 아직은 연도별로 평균을 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룹 바이를 쓰시면 됩니다. 요게 해석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현재 월 평균에 대한 이렇게 총 건수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연도별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추이를 봐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그래서 연도별 평균을 구하란 얘기가 돼요. 네, 헷갈리시겠지만 자, 그래서 DF1에 그룹 바이 우리가 미리 빼놓은 연도라고 하는 컬럼으로 묶을 거고요. 네, 관심 대상은 네, 총 범죄 건수라고 하는 컬럼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두 번째 의견이 분분했던 게 민으로 할 거냐 나누기 12를 할 거냐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 지금은 모든 연도가 다 1월부터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총합 구한 다음에 12로 나누셔도 되고 평균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의견이 분분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민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계산을 해봤더니 다음처럼 이렇게 출력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맥스 값 요거 출력하라는 얘기 같죠? 어쨌든 2023년에 월 평균 범죄 건수는 2023년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 요거에 대한 수치를 출력하세요라는 얘기니까요. 자, 이거를 DF2로 제가 저장을 해둘게요. 자, 그래 놓고
자, 연도별 월 평균 총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와 그 다음에 해당 연도의 총 범죄 건수 확인. 자, 이것도 역시 정렬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첫 번째 거.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출력하세요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해서 값만 선택해서 보시면 이 값이 출력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해당 연도의 총 범죄 건수의 월 평균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니까 그냥 라운드에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결과 출력. 프린트 라운드에서 리절트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534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임의로 만든 데이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네, 이제 작업 이유형 보도록 할 건데요. 모바일 기기 특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한 뒤에 평가용 데이터에 대해서 프라이스 레인지, 근데 이게 프라이스 레인지가 0, 1, 2, 3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과 제출을 하래요. 형식 주의하시고. 어쨌든 예측 대상 컬럼은 얘인데 프라이스라고 돼 있어서 이게 회기처럼 보이겠지만 F1 스코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만 봐도 분류 모델인 거 알죠? 그리고 실제 문제에도 분류 모델을 구축하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불러오고요. 각각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불러오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트레인은 X랑 Y가 둘 다 있는 경우 그리고 테스트는 X만 있는 거죠. Y가 없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가끔 학생분들 중에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테스트가 우리가 흔히 이제 공부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셋은 평가용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세요. 근데 실제 여기에는 Y가 없죠. 그래서 쌤 Y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학습용, 평가용으로 구분해 놨던 그런 용어인 거고 지금은 이거는 당신이 모델링 할 때 쓰세요 라는 용도로 트레인이라고 명명을 한 것 뿐이고 그 다음에 Y는 없지만 이거를 즉 트레인 가지고 이 데이터 가지고 모델링 했으면 최종 결과는 이거에 대해서 예측하세요. 이거는 예측용 데이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레인과 테스트,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었던 트레인과 테스트의 의미가 아님을 주의를 하시고요. 이것만 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는 평가 점수 얻기 위해서 다시 훈련용과 평가용으로 나누고 싶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셋을 다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각각 이게 훈련용이고 이게 평가용이 될 수 없습니다. Y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너무나 다행인 게 다 수치형 데이터예요. 일단 이런 거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전체 데이터를 일단 보이게끔 처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set 옵션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맥스 컬럼즈죠. 이거를 이제 none으로 설정하시면은 이제 출력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좀 다시 볼게요. 자, 다행히 수치형 데이터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형 컬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라벨 인코딩 할지 아니면 아예 뺄지 막 이런 것들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치형 데이터만 있어서 전체 적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분류 모델 만드는 거니까 머릿속에 어떤 분류 모델이 좋은지 한번 그려보시고 일단은 필요한 데이터 전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X랑 Y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죠. 분리. X랑 Y를. 자, 분리할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 셋에 요 이름으로 돼 있는 요 값이 Y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Y로 먼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소문자 Y. 자, 그 다음에 요 Y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X가 되면 되겠죠? 드랍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문자 x요. 자, 이렇게 xy 분리했고요. 네, 결측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시 결측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결측치 확인. 자, 그래서 일단 트레인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네, y를 포함해서요. is null 메서드 쓰셔가지고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썸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컬럼별로 결측치가 몇 개인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보시면 없어요. 아니면 나는 전체 총합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썸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테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네, 결측치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다행히 없습니다. 네, 결측치가 있다면 대체해 주시고 모델링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텝 3번은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모델링. 자, 어떤 모델 쓸까요? 네, 분류 모델이니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어때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사이클런의 앙상블. 왜냐면 뭐 KNN, SVM 이런 모델 괜찮긴 한데 그러면 또 전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스탠다드 스케일링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시간 절약상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전처리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모델 2개 정도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랜덤 포레스트랑 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 요거 한번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호출해 주시고 모델 같이 만들고 피팅 할게요. 자, 그러면 랜덤 포레스트로 모델 먼저 만들어 주시고 랜덤 스테이트는 고정하겠습니다. 0으로. 자, 이거는 모델 1번으로 제가 저장할 거고요. 마찬가지 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을 역시 랜덤 포레스트처럼 랜덤 스테이트 0으로 주시고 모델 2번으로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럼 모델 1번, 2번에 대한 피팅 결과 그리고 스코어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1.fit. 자, 일단은 데이터 나누지 않고요. 저희한테는 지금 X랑 Y란 이름으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 전체를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따로 별도로 나누지 않고요. 자, 1번 피팅했고 2번도 피팅했고요. 스코어도 네, 전체 기준으로 스코어 할게요. 물론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평가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랑 이렇게 구분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전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고 또 전체 데이터셋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얻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가 점수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우, 너무 잘 맞추는데요.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0.99 거의 1에 가깝죠. 100%에 가깝죠. 하지만 이거는 학습된 데이터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자, 그리고 교차 검증까지 하게 되면 조금 점수가 일반화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트레인과 테스트로 즉 훈련용과 그 다음에 평가용으로 나눠서 평가용 데이터셋 가지고 모델을 평가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나누지 않고 CVA 사용하게 되면 알아서 그 안에서 훈련용과 평가용을 나눠서 평가용 점수 가지고 평균을 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검증을 네 번째 스텝으로 써두고요. 교차 검증 진행하겠습니다. 크로스벨 스코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모델도 이렇게 다시 정의해 주세요. 물론 뭐 이미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크로스벨 스코어 가지고 첫 번째 모델 1번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원하는 CV 횟수만큼 반복해가지고 얘를 또 학습용과 평가용으로 쪼개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5번 반복했을 때 결과를 CV 1번으로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2번 모델에 대해서도 역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 볼까요? 자, 1번 모델이 높을까요? 2번 모델이 높을까요? 네. 아직 안 끝났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스팅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전 트리의 오차를 보완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번 평균은 87점 정도 나왔고 90점 정도 나왔네요. 2번 모델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튜닝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트리 기반 모델들은 튜닝을 해봐야 그렇게 크게 뭐 과적합을 우리가 해결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튜닝이 아니고서야 예측력이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예측력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교차 검진까지 한 게 90점이면 사실 꽤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모델은 저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최종 모델. 자, 요거죠, 요거. 요거를 모델로 다시 모델이란 이름으로 다시 두고 피팅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예측을 할 예정이라서 전체 데이터셋 굳이 나누지 않고 전체 데이터셋 피팅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학습할 때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피팅해 주시고 최종 모형 만들었으면 이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할 데이터는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잖아요. 그럼 모델, predict 해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 써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테스트 데이터셋 다시 한번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없었던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은 현재 이 컬럼을 몰라요.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이 컬럼을 제외하지 않고 넣게 되면 모르는 컬럼이 들어와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 컬럼은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는 없었던 컬럼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구분하기 위해 테스트 언더바 x라는 이름으로 아이디 컬럼만 제외한 그 데이터셋을 다시 정의를 할게요. 여기서 드랍 쓸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 언더바 x란 이름으로 넣어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프리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예측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를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측 결과 확인했고요. PRED란 이름으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제출이 중요한데 자, 위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제출하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름은 result.csv고 아까 우리 뺐었던 아이디 있죠. 요거를 같이 넣으래요. 그리고 PRED란 이름으로 예측 결과. 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셋의 순서는 예측 순서는 원래 원본 순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예측 결과에다가 기존의 아이디를 그대로 각각 컬럼으로 붙여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d. id라는 이름이었죠. id라는 이름으로 실제 id는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id라고 하는 컬럼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PRED란 이름으로 제출하세요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저희도 PRED란 이름으로 저장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테스트 데이터셋의 순서가 기존 순서와 일치하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전달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예측 결과가 리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 그대로. 자, 얘를 resul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시고 제출하라고 하니까 네, to CSV로 이름은 result.csv 반드시 인덱스는 false. 자, 이렇게 저장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출하시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잘못된 형태로 저장될 수도 있으니까. 자, 원하는 형태로 잘 됐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고 요건 다시 지워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작업 2유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3유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위약은 실제 약효는 없지만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 가짜 약인가 봐요. 환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아픔, 그러니까 부작용에 대한 종류를 이렇게 번호로 매기고 각각의 비율을 확인했더니 모집단에서의 아픔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중에 10%, 조금 아픔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은 5%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 요거는 예상되는, 기대되는 비율이고요. 실제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요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각각 뭐 4번, 4번, 그러니까 4번이 이상 없음이겠죠? 4번, 4번, 3번, 4번, 1번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실제 데이터가 이 비율을 따르냐 이거에 대한 가설 검증은 뭐죠, 여러분? 적합도 검정이죠. 그래서 카이저급 검정 가지고 적합도 검정을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일단 데이터는 이렇게 호출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 3번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볼 건데 여기 적합도 검정이라고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적합도 검정이라고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적합도 검정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가설 검정은 아니고요. 이 실제 데이터 중에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은 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전체 중에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확인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4번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건수를 확인해서 전체 건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비율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F에 랭을 쓰게 되게 되면 이렇게 행일수가 나오고요.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총 건수.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쉐입으로도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첫 번째 값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총 건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20건. 그러면 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둘게요. 총 건수. 자, 그 다음에 요 4번 이상 없음에 대한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이상 없음 환자에 대한 카운트를 구해야겠죠? 도수 확인. 자, 그러면 DF란 이름에 항암약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게 4번인 애가 총 몇 개냐. 요거는 true, false로 나오니까 sum 해도 되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11명이래요. 요거는 우리가 뭐 count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율 구해 주시면 되죠. 이런 문제는 쉬운데요. 그죠? 전체 건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네,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요거를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0과 1 사이의 실수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요게 맞고 그 다음에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 뭐 이런 내용은 없네요. 네, 그냥 실수로 계산해서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0.55 이렇게 출력되고 있고요. 뭐 별도의 뭐 반올림을 하세요 혹은 뭐 몇 자리까지 출력하세요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가 감기약, 위약의 부작용 비율, 그러니까 기대 비율과 실제 값이 통계적으로 일치하냐, 적합도 검정을 해라. 그럼 각각의 도수 확인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비율 전달하시면 안 돼요. 도수를 전달하시면 되고 우리가 현재 기대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얼마였죠? 요거죠. 기대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총 건수가 20건이었죠. 20건 곱하기 0.1, 2명, 20건 곱하기 0.05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대 도수를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 도수는 여기 나올 테니까. 자, 실제 도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DF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우리 밸류 카운트 하면 되죠. 어쨌든 4번 클래스의 개수, 그 다음에 3번 클래스의 개수 이거니까 밸류 카운트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밸류 카운트.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네,
컬럼을 선택하셔야겠네요. 항암약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대로 전달할 거예요. 지금 4, 1, 2, 3 클래스 순서대로 보이고 있죠. 도수가 큰 순서대로 정렬되고 있는데 저는 1, 2, 3, 4 순서대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대 도수도 1, 2, 3, 4 순서대로 넣을 거예요. 그 순서는 서로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그러면 인덱스 순서대로 정렬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 것 같은데 솔트 인덱스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게 되면 1, 2, 3, 4 순서대로 정렬이 되죠. 자, 요게 도수예요. 그러면 도수 OBS란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도수. 자, 그 다음에 기대 도수. 자, 기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총합에다가 각 비율 계산해 주시면 되죠. 아까 총합이 토탈 n이었나요? n? n이란 이름으로 돼 있었고 20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기대 비율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기대 비율은 우리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P란 이름으로 리스트로 만들게요. 그러면 1, 2, 3, 4 순서대로 0.1, 0.05, 0.15, 0.7. 네, 0.1, 0.05, 0.15, 그다음에 0.7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거를 P로 쓰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데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에 반복이 일어난 거라서 실제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반복을 해주셔도 되고요. 매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걸 시리즈로 바꿔주셔도 좋아요. 나는 뭐 굳이 특별하게 반복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P가 지금 리스트라서 반복이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자, 연산이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다음처럼 실제 도수가 나오죠. 자, 요거를 이제 EXP란 이름으로 가급적 이 시리즈 형태보다는 밸류즈로 빼서 네, 어레이 형태로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네, 요거 빼야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실제 도수랑 기대 도수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카이제곱 검정하시면 됩니다. 프롬, 사이파이, 스탯스, 네, 카이스케어라고 하는 함수로 가능했었고요. 자, 요 함수에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OBS를 먼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대 도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기대 확률이 아니라 도수로 바꾼 값으로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결과를 다 하나로 저장을 해두고요. 지금 2번 문제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출력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의 첫 번째 값이죠. 첫 번째 값을 출력해 주시면 되겠죠. 최종 출력은 결과 출력 프린트 리절트의 첫 번째 값. 근데 넷째 자리까지 출력하세요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게 반올림을 하세요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반올림을 하세요라고 한다면 라운드를 쓰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만 표현하세요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반올림을 했다라고 한다면 97622가 되는 거고 그냥 넷째 자리까지 뒷부분 절삭해서 출력해라라고 한다면 9761로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하게 뭐 반올림 하세요라는 내용은 없어서 요 나머지 단위는 없애고 여기까지만 출력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출력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이것만 출력하면 되겠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안타깝게도 라운드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트렁크 함수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 단위로만 버림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별도의 함수를 만들거나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서 출력하신 다음에 6.9761이구나 라고 그냥 프린트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좀 코드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거를 이제 문자로 바꾸고 str 형변환 함수 있죠. 이게 문자로 바꾼 다음에 앞에서부터 문자 색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자리까지 출력하려면 요것도 한 자리여가지고 총 6개를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바꾼 요 값에다가 앞에서부터 6개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결과값 출력이 가능하니까 확인하시고 직접 뭐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직접 쓰셔가지고 제대로 된 값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3번 문제는 p-value를 역시 소점 셋째 자리까지 뒷단위 버리세요라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바로 결과 출력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1번 쓰면 되죠. 1번. 1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저 같으면 그냥 이렇게 0.7226? 아, 셋째 자리까지니까 0.072? 이렇게 출력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굳이 뭐 하시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str로 이렇게 문자 타입으로 바꿔놓고 문자 색인. 자, 그럼 셋째 자리까지니까 하나 더, 2개 더 더해가지고 5개를 추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볼게요. 역시 데이터 불러오고 네, 데이터 보면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회귀 분석을 수행하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회귀 분석하고 각각의 회귀 개수 같은 것들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뭐가 종속 변수고 뭐가 독립 변수인지 확인하시고요. 데이터 분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랑 y를 분리해 주시는 게 좋죠. 자, 템퍼리처 온도가 종속 변수니까 네, 온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df에서 네, 온도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y라는 네, 이렇게 저장할 거고요. 마찬가지 x로 저장할 건데 대문자 x예요. 역시 드랍으로 이 컬럼 제외한 나머지 전체 넣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다중 선형 회귀 분석 우리가 수행하려면 그 함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양한 함수가 있잖아요. 사이클런에 있는 리니어 모델 함수를 쓰셔도 되고 리니어 리그레서 아니면은 스탯 모델즈 패키지 안에 있는 거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냥 회귀 개수를 요구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스탯 모델즈까지 가지 않아도 오히려 리니어 모델에 있는 함수가 훨씬 쉬우니까 그거 쓰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p-value를 출력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 문제는 반드시 스텝 모델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호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1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피팅하시고 회귀 개수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스텝 모델즈 패키지 라이브러리 사용하려면 상수항 추가해야 되는 거 아시죠? 별도의 뭐 상수항을 제거하세요라고 하는 별도의 멘트가 있지 않는 한 원래 기본 회귀 모형은 상수항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기본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스텝 모델즈 자체는 상수항을 따로 추가해주지 않으면 상수항이 리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리턴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상수항을 반드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요 모듈부터 호출해 두겠습니다. 외우셔야겠죠? 네, 스텝 모델즈. 네, 스택스 모델즈고요. 그리고 API까지 SM이라고 하는 알리아스로 호출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SM에 있는 add constant라고 하는 요 함수로 상수항 추가해 주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x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원래는 없었던 요 첫 번째 컬럼 있죠? 요게 모든 행의 값이 1이 되도록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피팅을 하셔야 요거에 대한 회귀 개수, 즉 절편 항이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덮어 쓰시면 되고요. 자, 상수항까지 추가했으니까 이제 모델 적합하겠습니다. 모델 적합. 자, sm.OLS 쓰시면 되고 순서 주의하셔야 되죠. y. 저는 지금 소문자 y로 만들어 놔가지고 요렇게 쓰시면 되고
바로 피팅까지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사이클럽 문법이랑 달랐던 점인데 이미 이 OLS 함수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팅은 따로 데이터를 넣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피팅된 전체를 모델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머리 아시죠? 서머리. 네, 서머리를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있죠. 프린트 해가지고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뭐 회귀계수 여기 다 나오니까 p-value도 마찬가지죠. 네, 필요한 값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오존이라고 하는 컬럼의 회귀계수가 궁금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렇게 직접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면 리절트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넷째 자리까지 표현이 돼 있네요. 자, 근데 이 서머리 결과는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다섯째에서 반올림을 수행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반올림이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넷째 자리까지만 표현해 라고 한다면 그 이하의 자리는 버리란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또 끝자리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는 우리가 서머리 결과를 쭉 확인하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따로 회귀계수랑 p-value를 따로 뽑을 수 있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모델의 파람스라고 하는 요거 호출해 보시면 이렇게 회귀계수가 조금 더 자릿수가 길죠. 이렇게도 출력이 됩니다. 자, 시리즈로 출력되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결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리절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의 결과는 지금 이렇게 자릿수가 좀 더 길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반올림한 결과가 싫다, 그러니까 절삭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했었던 방식대로 앞에서부터 지금 넷째 자리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6개 뽑으면 되겠죠? 프린트 먼저 이렇게 str로 문자 타입으로 문자 열로 바꿔 주셔야지만 이렇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숫자에는 원래 추출이 안 돼요. 자, 그래서 6개 이렇게 출력해 주시면은 다음처럼 지금은 결과값이 같죠. 근데 간혹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반올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상관없는데 만약에 반올림하지 않고 절삭하세요 아니면 반올림 하세요라는 표현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하시고 결과 출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소수점 자리 하나만 다르더라도 그냥 틀린 값으로 부분 점수도 없어요. 그냥 틀린 값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죠. 잘 보시고 적절한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얘는 5번째 자리부터 절삭하는 거죠. 버림. 그래서 결과가 지금은 같지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 뭐 이런 얘기였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p-value 확인하는 건데요. 역시 서머리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모델의 p-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회귀 모델에서 이 두 변수가 고정돼 있을 때 풍속이 증가하면 템퍼레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이 풍속 컬럼에 대한 회귀 개수가 마이너스란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이고요. 이때 풍속 변수의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 즉 t 통계량 나올 거고 이 t-value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가 이제 출력되겠죠. 요거를 확인하세요라는 얘기니까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쓸게요. 자, 일단 서머리 결과 다시 볼까요? 그러면 p-value는 요게 p-value죠. 요게 t 통계량이고 근데 풍속 컬럼이니까 요거네요. 요거 그죠? 0.780? 자, 이렇게 쓰시고 이거는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니까 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셋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요거를 이제 p-values라고 하는 메서드로도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시 시리즈로 출력이 되니까 제가 원하는 변수
네, 요거죠. 네, 원하는 변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result란 이름으로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역시 다음처럼 이렇게 자릿수가 더 길어졌어요. 네, 요거를 이제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5개. 그러면 결과가 0.779로 출력되죠. 그러면 앞서 본 것과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자릿수 하나 차이 때문에 아예 이 문제가 이제 틀린 오답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게 하나의 5점짜리란 말이에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서머리에서 얻은 결과는 이렇게 셋째 자리까지 나오긴 했는데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고요. 그래서 7, 8, 0으로 출력되는 거고 얘는 소수점 넷째 자리부터 네,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실제 y-값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예측 값을 얻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데이터화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프리딩만 해주시면 되고 역시 5째 자리까지 나머지 자리는 절삭해서 버려서 출력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얘도 결과값 보시면 자,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보죠. 자,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변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이름의 형태로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값만 전달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네, 키밸류 형식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원래 이름이 소문자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소문자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제가 대문자로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데이터는 X였죠? X 데이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것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넣어 주셔야 이거에 맞게끔 모델에 적용이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 값을 갖더라도 여러 값인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로 전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콜론으로 바꿔주시고 5였고 요거를 소문자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대소가 구분이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네, 그리고 나머지도 이렇게 잘 선택해 주시고 맨 앞에다가 네, 상수항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역시 이름 그대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이렇게. 자, 이거를 그냥 데이터란 이름으로 넣을게요. 자, 요건 빼고. 자, 예측값 얻어보겠습니다. 예측값 확인. 자, 모델 만들었으니까 모델.predict 해주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 나오는데 주의하실 건 또 시리즈로 출력되고 있으니까 상수로 이렇게 첫 번째 써주시면 되고요. 네, 가급적 ILOC 메서드를 뭐 나중에는 쓰세요라고 계속 워닝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이제 결과값이죠. 요거를 5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역시 최종 출력은 프린트 역시 str로 문자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5째 자리까지 표현하세요라고 했으니까 8개를 여기 앞에 2자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3개를 추가해서 8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1.56163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새로 생긴 3유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회기 혹은 로지스틱 회기 이거를 피팅한 다음에 세부적인 결과, 뭐 회기 개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p-밸류 이런 것들 물어보는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뭐 독립성 검정, 그 다음에 뭐 적합도 검정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은 충분히
3 유형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실 겁니다.